1943년 7월 미 육군 항공대 사령관 아놀드 장군은 맨하튼 계획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폭탄을 운반하는데 B-29가 적합하며 이를 위해 B-29의 폭탄창을 개조해달라는 요청도 받습니다. 하지만 아놀드 장군은 이러한 요청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군의 그늘에서 벗어나 공군을 새롭게 창설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단 한 발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신형폭탄이 등장한다면 공군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B-29의 개조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국가적으로 실행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총 46대의 B-29가 원자폭탄 투하를 위해 개조되었으며 유타주의 네바다 사막에서는 509 폭격비행단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이 부대는 자체적인 보급과 정비, 지원 부대를 보유하고 있어 철저한 보안 속에서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부대 편성이 끝나자 인근에 폭격 훈련장을 설치하고 약 100회에 걸쳐 모의폭탄 투하 시험을 실시한 이들은 최종적으로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일본군 지휘부는 아직 항복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미가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각종 항공기 수천 대를 직결시켰으며 미군이 본토에 상륙한다면 그들과 결전에 임할 300만 명의 군인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항전 의지는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미군은 이 작은 섬을 점령하기 위해 무려 1만 2천 명의 전사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위의 반대 목소리도 많이 있었지만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미군 희생은 원자폭탄 사용의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했습니다. 일본에 투하될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에 실려 비밀리에 티니안 섬으로 운반됐으며 마지막 작전을 위한 최종 조립에 들어갑니다. 이 무렵 미국의 투하 목표 제정위원회에서는 원자폭탄을 일본의 어느 도시에 투하할지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주요 후보지는 인구와 공업 생산력 등을 고려했는데 처음에는 히로시마, 고쿠라, 니카타, 교토 이렇게 4개의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 국방성 장관이었던 헨리 스팀슨은 교토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후보지에서 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곳은 그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헨리 스팀슨은 만일 교토를 폭격한다면 이는 일본의 정신을 건드리는 행위이고 자칫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토가 후보 도시에서 빠지고 대신 나가사키가 들어갑니다. 이 4곳의 후보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곳은 히로시마였습니다. 당시 첩보에 의하면 오직 히로시마에만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45년 8월 4일 임무를 수행하게 될 B-29 승무원들에게 최초의 핵실험 폭탄인 트리니티 핵실험 영상이 상영됩니다. 지휘관은 그들에게 이 작전으로 전쟁을 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브리핑합니다. 8월 6일 공도시 B-29의 82호기인 에놀락에 있는 무게가 4톤인 폭탄 한 발과 7,000갤런의 연료를 싣고 힘겹게 이륙에 성공합니다. 이륙 시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원자폭탄의 기폭장치를 따로 분리해 두었으며 비행이 안전 단계에 들어가자 폭탄창 내에서 기폭장치 연결 작업이 실시됩니다. 07시 09분 히로시마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단 한 발의 대공포도 날아오지 않았고 요격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08시 15분 에놀라계에는 드디어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급강하를 실시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투하된 폭탄은 히로시마 상공 570m 부근에서 폭발했으며 이는 TNT 13킬로톤에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의 천황과 정치인들은 이제 항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지만 일본군 지휘부는 최후의 항전을 주장하며 항복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3일이 흘러가게 됩니다. 1945년 8월 9일 두 번째 원자폭탄 펜맨을 실은 B-29가 기지에서 이륙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큐슈의 병기 생산 도시 고쿠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정확한 폭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29는 폭격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연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비 목표로 선정되었던 나가사키로 이동합니다. 나가사키는 최초 원폭도시 선정 과정에서도 교토 대신 포함되었으며 이날도 고쿠라 대신 원폭을 맞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11시 2분 원자폭탄은 나가사키 상공 1650m에서 폭발하였으며 이것은 TNT 22킬로톤의 위력이었습니다. 1950년 미국의 원폭장애조사위원회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폭격 당일 원폭의 직접적인 사망자는 히로시마가 7만 8천 명, 나가사키가 2만 3천 명이었으며 이후 발생한 2차 피해까지 합하면 사망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원자폭탄 투하 이후 그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보고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더 이상 원폭 투하를 중지합니다. 아무리 적국을 향한 공격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막대한 피해였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B-29에 의해 종결됩니다. B-29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당분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B-36 폭격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B-29는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B-29는 소련의 전략 폭격기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만주 안산시에 있는 쇼와 제철소를 폭격하던 중 B-29 함대가 기체에 이상이 생겨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련은 진작부터 미국에게 B-29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B-29가 그냥 굴러들어왔으니 소련으로서는 그 기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B-29 반환 요청을 당연히 거절하였고 이 기체를 그대로 카피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들은 B-29의 볼트와 너트 하나까지 그대로 복제하였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B-29와 똑같이 생긴 투폴레프4를 개발해냅니다. B-29는 한국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합니다. 전쟁 기간 중 총 21만여 회 출격하여 16만 7천 톤의 폭탄을 투하했는데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미군의 항공폭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B-29가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미그-15가 전쟁에 투입되면서 B-29의 활동 범위도 많이 위축되어 1951년 11월 이후에는 야간 폭격 임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전선이 교착되어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주된 정황을 이루던 전쟁 중후반부터는 야간에 일단 폭탄을 적재하고 이륙한 다음 남북이 대치하고 있던 전선 상공을 비행하면서 지상의 요청에 따라 목표의 폭탄을 투하하는 오늘날로 치면 근접 항공지원과 유사한 폭격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B-29는 공중급유기, 정찰기, 각종 개량형으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에 퇴역하게 됩니다. 총 4천여 대가 생산된 B-29 중에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기체가 몇 대 되지 않으며 그중 한 대가 우리나라의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은 B-29를 다시 복원시켜 하늘에 띄웠습니다. 사막에 방치되어 있던 이 기체는 B-29를 사랑하는 많은 자원자들의 노력 끝에 복원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덕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기체는 행사 당일 B-29의 통신병이었던 96세의 노병을 다시 태우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B-29 슈퍼 포트리스였습니다.